이게 평화적으로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하는 거하고 갱신, 사고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는 거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기 정치로 얘기하면 평화적으로 임기가 끝난 거예요. 밑에는 탄핵당한 거예요. 탄핵.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요 보험 기간이 1년짜리다 그러면 1년 끝나는 요 시점에 1년짜리니까 보통 1년짜리가 아까 한 10만 원 조금 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계속 중개업을 할 것 같으면 이어가야 돼. 갱신.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돼요? 기간 만료일까지. 지금 102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6번에 별표가 3개 돼 있죠? 3개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없어. 4개짜리 없다고요. 언제까지 재설정?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 이렇게 재설정하면 이건 공백기가 생겨서 안 됩니다. 이거. 예. 늦어도 여태까지는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 이건 뭐냐? 사고가 난 거야, 사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어. 지급되면 보험관계 이런 건 끝난 거예요. 보험금 탔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도 계속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중간에 갑자기 그냥 사고 터지는 바람에 보험금이 나가는 바람에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급된 때부터 며칠 내 재설정하고 일을 시작하시라? 15일이죠. 이건 미리 할 수 없죠. 이건 사고 터져서 지급되는 거니까 미리 할 수 없어서 이건 며칠 내? 15일.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설정은 15일이니까. 그렇죠? 요때 그러면 두 개가 잘 구별돼야 되는데 여기서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설정을 미리 해줘야 됩니다. 15일 전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X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재설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것도 X 이거 아시겠죠? 요거. 그러니까 15일은 여기만 나오는 겁니다. 사고 터진 거. 그래서 가로 6번이 늘상 나오는 거니까 잘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정리해서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정리해서 동그라미 3번 큰 별표. 동그라미 3번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언제 하셔야 됩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언제 하시는 거예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물건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1억짜리 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입한 내용을 손님한테 설명할 때는 언제 설명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된 때. 자,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 야, 빚이 얼마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도장 찍기 전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상님이 나 1억짜리 공제 들었으니까 문제없어. 괜찮아. 안심해.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도장 찍은 때. 찍은 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보시면 개업공인인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당사자 손님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플러스 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중개 완성된 때인데 완성되기 전 그러면 X요. 중개 의뢰 받은 때 X요. 의뢰 받은 때 바로 설명할게. 사무실에 사장님, 손님이 오자마자부터 그냥 앉으십시오 해놓고는 나 1억짜리 가입했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앉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1억짜리 가입했어요. 보험에 들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 시점 굉장히 중요하고 2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보증금 지급 청구 절차가 있어요. 자, 여기서 칠판에 보시면 요 내용인데 요걸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자 뭐냐 개업공인회사가 사고를 쳤어요. 손님한테 재산상 손해 입었네. 그러면 물어내라고 배상 청구합니다. 배상 청구할 때는 이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냥 가서 물어내쇼 그랬더니 요 사고를 친 개공이 알았습니다. 물어드릴게요. 대신 자, 요 얼마에 합의 봅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재판하지 말고 얼마 물어드릴 테니까 합의 봅시다. 이렇게. 그럼 재판 안 가고 끝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재판 가야 돼요. 가면 판사가 얼만큼 잘못했는지를 확정해서 얼마 물어주라고 판결을 내요. 재판 가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재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 가서도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일찍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조정을 판사들이 많이 해요. 일찍 끝내. 그러면 이제 조서 같은 거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일찍 끝나는 수가 있고 끝까지 가서 판결까지 나오는 수가 있어. 그럼 판결문이 나와 그러면 얼마 물어주라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서라든지 재판 안 가서 아니면 조서라든지 판결문 사본 이런 것을 손에 집어넣으면 그것 갖고 여기 가서 받는 건 쉽지 않아요. 이 재산을 막 경매 붙이고 그래야 되거든. 재산이 없으면 또 못 받죠. 그러니까 보증기관에 가서 돈 내놔라 그러면 보증기관은 서류만 있으면 일단 돈을 줘.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보증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보증 설정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지급 청구를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어서 1억을 설정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하는 판결문이 있어. 1억 5천만 원 지급하시오라고 판결 난 게 있어요. 그 판결문 사본을 들고 왔어. 1억 5천짜리를 들고 왔어. 그러면 얼마를 지급할까요? 여기서 1억 5천을 다 줄 리가 없어요. 지금 얼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1억 원. 이게 보증 설정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만 주고 끝나요. 그냥 1억 5천짜리 들고 와도 1억이요. 3천만 원 판결문을 들고 오면 3천이고. 그래서 보증기관은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고, 자, 이걸 초과하는 돈은 1억 5천짜리면 5천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개공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 5천만 원 부분은. 왜 그러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을 했건 안 했건 얼마 했건 관계없이 전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사장님은. 이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 보증기관은 자기가 약속한 금액까지만 줘. 사장님 개공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둘 중에서 여기서 받는 게 쉬우니까 여기서 책임지겠다는 금액까지는 이렇게 받고 나머지 넘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받아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근데 받아내는 게 쉽지 않겠죠. 재산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알아주시는 게 가장 핵심.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보증기관은 얼마까지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요? 손해본 사람이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죠. 보증기관은. 근데 옆에 있는 개공은 어때요? 전손해.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밑줄 그어진 거 있죠. 이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사고를 했어요. 고의로 사고를 했다는 건 대표적인 게 사기를 쳤어요. 사기. 이 사기 친 것도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낸 걸로 본다고 그랬죠. 사기 친 것도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낸 걸로 봐요. 그러면 피해자인 당사자는 재산상 손해 입었을 때는 물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결 같은 거 얻으면 그것 갖고 보증기관에서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보증기관은 돈을 주나요? 고의로 사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겁니다. 고의로 사고 내도 주는 거예요. 보증기관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의무가 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증기관은 요거 이제 보증기관이 이걸 주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보증기관은 대신 물어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원래 누가 물어줘야 돼요? 대신 물어줬죠. 지금 1억 원을. 그러면 뒤돌아서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뭘 행사해요? 구상권. 자, 다시 그 돈 내놔라. 내가 대신 물어줬다. 너가 사고 치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는 맨날 구상금 청구 소송합니다. 늘상 하고 있는 게 보험회사는. 물어주고 나서 뒤돌아서서 구상권 행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공이 사고 쳤는데 계속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재설정하죠. 사고 터져서 지급됐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싶어. 재설정. 이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요때부터 언제까지 재설정하시라? 공부한 거죠 벌써. 지급한 때부터 15일 내에 뭐요? 재설정. 아까 했었죠.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까지? 기간 만료일까지. 손해배상금 지급했다는 재설정은? 지급한 때부터 15일 내. 그죠? 그 15일이 이거예요.
15일을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왼쪽 페이지에서 별표가 3개 돼 있는 거야. 아까 했었죠 아까? 예. 됐습니다. 이제 거기 105페이지 갑니다.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뭐 한 2년에 한 번 나올까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자, 예치제도부터 봅니다. 이 현실에서 보면 매수인이 계약을 할 때 계약금 건네고 경우에 따라 중도금 건네고 할 적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으면 제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등기부 떼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가압류 등기도 돼 있고 압류 등기도 세금 때문에 한 4건 5건이 있어. 그럼 거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돈 받아서 다 맞소시켜 준다는 거야. 그럼 못할 것도 없죠. 근데 돈을 줬을 때 이걸 맞소시킨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이 말이지. 그래서 또 불안해요. 이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치르는 것을 불안해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직접 주지 말고 직접 주면 이게 또 뭐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직접 주지 말고 중립적 기관 예치명의자한테 돈을 넣어놓자. 여기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딱 넣어놨다가 완벽하게 이제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가 가져오는 그 시점이 되면 그때 나중에 빼가게 하고 혹시라도 이게 이행이 안 되는 수가 발생하면 그냥 너가 이거 그냥 가져가라. 그러니까 중립적 기관에다 묻어놓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치제도. 가끔씩 부동산 상인들이 그 고객들 돈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건네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치제도지.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을 갖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또 사고 칠 수 있잖아요. 그건 완전한 제도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는 조금 완벽한 제도예요. 자, 그래서 중립적 기관에다 묻어놓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뜯기지 않게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자,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첫 줄에 보면 박스 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필요한 때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된다는 게 뭐예요? 등기가 완벽하게 매수인 앞으로 넘어올 때까지. 그렇죠? 그런 뜻이요. 요걸 계약 체결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는 이게 좋겠어요. 일단 완벽하게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서류 받아서 등기 칠 때까지, 이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제도예요. 예치제도가. 첫째 줄에 보면 어떤 돈을 묻어놓자고 하는 거 어떤 돈? 둘째 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또 뭐? 잔금 이런 거 묻어놓자고요. 꼭 계약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잔금까지도 필요하면 누구 이름으로 묻어놓자. 누구 이름으로 맡겨놓자.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누구 이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름으로. 자,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 이름으로 넣어놓자. 그러니까 예치명의자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름으로도 묻어놓자 이 말입니다. 이게 통장명의인이에요. 이 사람이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명의로, 이게 예치명의자가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명의로 딱 돈을 넣어놓읍시다. 어디에다가요? 금융기관에다가. 또 어디에다가요? 42조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하는 자에다가. 42조 규정에 따라서 공제사업하는 데가 어디예요? 42조에 따라서 공제사업하는 사람 누구? 협회죠. 협회. 협회라고 적어놓으시고 협회. 협회에다 돈을 넣어놓읍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이렇게 돼 있죠. 신탁회사 옛날에 거기에다가 예치하게끔 당사자에게 권고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방금 전에 읽은 것은 예치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예치 명의자가 통장 이름요. 명의인이고 그 통장이 신한은행에 개설되어 있다 그러면 그 신한은행이 예치기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는 여기나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출금을 관리하는 거야. 여기가 주인공이지 이런 신한은행이나 이런 예치기관은 주인공 아니에요. 금고 역할을 하는 거야. 그 금고 역할을 하는 데가 지금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금? 금융기관 당연히 있겠고 또요. 공제사업자 협회 있겠고 그 다음에 또요. 신탁업자 이런 데서 돈을 그냥 돈을 맡아가지고 있는 거야.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금고로 넣어놓는다면 이 말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여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치기관은 조그맣게 썼잖아요. 그래서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여기다 딱 넣어놨다가 완벽하게 이행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져가게 하고 이행이 안 되면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떼이지 않게 되겠죠? 예. 언제까지 여기다 싹 묻어놓자고 하는 거야? 완벽하게 이행이 끝날 때까지를. 그렇죠? 이것을 중간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정 불안해 하시면 직접 주지 마시고 여기다 넣어놓읍시다. 관리시키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끝부분에 예치하게끔 거래 당사자한테 뭐라고 돼 있어요?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문 하나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조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가로 1번 성격 보세요. 이렇게 해두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이행이 안 되면 찾아가 버리면 되잖아요. 매수인 입장에서. 그러면 돈을 떼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예치해야만 합니까? 아니지. 권고잖아. 그래서 요 갑하고 을이 뭐예요?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나 이걸 이용할 수 있어. 한 사람이라도 노하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권고제도에 불과하니까 당사자가 합의를 해 주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이게?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 아니다 하는 거지. 합의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 근데 가로 1번 성격보다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치명의자 해야 돼. 예치명의자. 가로 2번 있죠? 예치명의자는 총 몇 명이냐? 7명. 암기하셔야 돼. 자, 예치명의자 볼게요. 이렇게. 예치명의자는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 주인공. 여기가 주인공.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예치명의자 될 수 있는 사람이 6명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고요. 나오죠. 거기. 공제사업자가 어디? 협회. 우리 협회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신탁업자. 그 다음에 보호는 뭐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채는 우체국. 그 다음에 저는요? 이행대행 전문회사. 그러니까 요게 에스크로 회사입니다. 중간에서 뭐 서류나 돈 같은 거 이렇게 맡아주는 회사예요. 에스크로 회사. 그래서 은공신, 보채전, 개공까지 치면 총 몇 명요? 7명. 이 사람이 뭐예요?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치명의자는 맨날 물어봐요. 예치명의자. 총 몇 명요? 7명. 그러면 7명만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치명의자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안 돼. 자, 부칙개공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 개공이잖아요. 부칙개공이라고 지금 얕잡아보는 거예요? 개공이에요. 될 수 있어요, 여기도. 변호사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변호사 뭐해? 안 돼. 법무사 될 수 있나요? 안 돼. 딱 7명만 될 수 있어요. 자, 매도인 될 수 있어요? 매도인? 안 되지. 주로 예치명의자 물어봐요. 주로 예치명의자. 매도인 안 되지. 이거 공정성에 문제가 있잖아, 이거. 매도인 안 되지. 그쵸? 그 밖에 제3자 될 수 있어요? 제3자 7명 빼고 제3자? 안 돼요. 제3자 나오면 다 X라고 하세요, 그냥. 제3자 X. 아까도 제3자 2번이나 나왔었네. 그죠? 7명만 딱 될 수 있다는 거? 주인공. 여기를 잘 봐두시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뭐냐. 문제가 하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될 걸 기대하면서 이거 만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은공신, 보채전 여기도 다 들러리. 누가 주인공? 개공. 개공이 주인공이요. 개공이 돈을 맡아서 관리하면 개공은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넘겨놨어야 되는데 106페이지.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예치명의자의 의무 세 가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가장 기본적 의무는 뭐냐?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예치명의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하고 돈하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통장이 돼 있지만 거기에 자기 돈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동그라미 1번 분리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손님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한 의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인데 거기다가 자기 예금도 한 1,0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돈도 한 3,000만 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섞어놓으면 안 된다고요. 분리. 만약에 이거 섞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법을 위반한 거예요. 누가? 예치명의자가 어떤 제재를 받느냐. 해석상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제목 밑에 있죠. 제목 밑에. 옆에 옆구리에 가로 6번에 밑에 위반했을 때 뭐라고요? 업무정지. 옆구리라니까 옆구리. 옆구탱이. 가로 6번 제목 밑에 업무정지.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자 여기서 함부로 꺼냈으면 안 된다고 좋게 써져 있긴 하지.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갑자기 헷가닥 하면 어떡해? 꺼냈으면 어떻게 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인 예치명의자를 100% 믿을 수 없잖아. 그래서 사장님 보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보험에 들어놓으셔.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보호증 설정이에요. 왜 설정해야 되죠? 꺼내 써버릴 수 있잖아 이거. 그럼 나중에 돈 가지러 와도 매도인이 오든 매수인이 오든 돈 가지러 왔을 때 있냐 이 말에 돈이 없지. 그러면 그건 날리는 돈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비해가지고 뭐예요? 보험에 들어놓으셔 이런 뜻이에요. 자 언제 보호증 설정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설정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보험에 들어놔야 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얼마만큼 해야 돼?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그러면 1억 이상. 법인일 때는 2억 이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아까 중개사하고 터졌을 때. 그건 얼마가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 개인은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 그냥 일단 해놓고 일단 의무적으로 해놓고 보자 이렇게 한 거지만 요건 사고가 나면 얼마 터질지 예상이 되죠. 지금 예치해놓은 금액이 계약금, 중도금 합쳐서 이제 만약에 2억 4천만 원을 묻어놨다고 쳐봐. 그러면 사고 나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지. 그러니까 이 묻어놓은 돈만큼 설정하면 되지. 7억을 묻어놨어. 7억만큼 설정해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치 금액이라고 그래. 예치 금액만큼은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게 2억 4천이면 2억 4천 이런 식으로. 요거 중요하죠 또? 동그라미 3번요. 첫 줄에 보면 예치 대상이 되는 뭐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나오죠?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밑줄. 그만큼 설정해야 돼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정하셔야 되겠다.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예치 금액.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 뭐 1억 이상 한다, 2억 이상 한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한다고 하면 틀려요. 획일적이 안 해요. 묻어놓은 돈만큼이에요. 여기가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나온 부분입니다. 맞게는 나왔었습니다. 틀리게 나올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묻어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자 이게 합의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매도인들이 있잖아. 매도인이 거의 노할 거예요. 싫어. 왜냐하면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간 뒤에 이 돈을 빼온다면 갑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집을 팔고서 딴 데 가서 집을 사거나 전세 얻을 때 돈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 돈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싫지. 그 매도인은 좀 싸게 팔아버리면 싸게 파는 게 더 낫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노 하면 이 제도는 죽은 제도예요. 죽은 제도. 매도인마저 오케이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야 이용할 수 있겠죠. 매도인마저 오케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뭐가 있을까요? 돈을
미리 가져갈 수 있으면 되지. 그래서 사전 수령 제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누가 미리 돈을 빼가요?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그 돈을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빼가고 그것 갖고 계약금 중도금 치르면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제도지. 그러니까 앞에 예치 제도하고 미리 돈을 빼가는 사전 수령 제도는 둘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이거 이용 안 됩니다. 필수적인 제도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미리 빼가면 돈을 직접 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빼가 놓고 만약에 이행을 안 해버리게 되면 돈을 가지러 왔을 때 없잖아. 그래서 사고 나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미리 빼가되 혹시 빼가 놓고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야 보증인 세워놓고 빼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증인 세워놔 너. 그러면 돈 빼가게 할게. 대신 물어줄 사람. 그게 바로 보증서 발행기관이에요. 그래서 보증서 발행기관에 가갖고 보증서를 끊어와. 그럼 보증서 발행기관은 공짜로 발행해주지 않겠죠? 돈 받아 먹겠죠? 네. 그게 보험료야. 보험료 내야 돼. 여기 할 수 없어. 그럼 보증서 끊어줘. 그거 갖다 맡겨. 그러면 돈을 빼가고, 돈 빼가는 거잖아. 계약금 중도금 돈 빼가고 보증서를 여기다 딱 맡겨놓는 거지.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행을 안 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렇게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결과가 발생해서 그럼 돈 찾으러 왔어. 돈이 있나요? 돈 없지만 돈 대신 뭐가 있어 이제? 보증서가 있으니까. 그럼 보증서에 나와 있는 그 기관은 뭐예요? 대신 물어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거기 가서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물어줄 사람을 세워놓고 빼가도록 한다 이 말이지. 그것이 더 추가되죠. 여기서 대신 물어주는 그 보증서 발행기관 되는 데가 누구예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서울 보증보험회사 이런 데가 될 수 있어요. 보증보험회사 이런 데인데 딱 두 군데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두 군데.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맡기는 거예요?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매도인이 돈 빼갈 수 있다. 그래서 가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문제 없다. 그랬다가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해? 이행 안 하면 보증서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가서 내놔라. 그러면 돈 주기로 약속한 거죠. 이렇게. 내용은 많지 않은데 조금 복잡한 편이죠. 자, 교재에서 107페이지. 사전 수령 제도라고 있죠. 107페이지. 자, 어제 힘들었어요? 어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아니 힘들어 보여서 약간 공포 어제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암기사항들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좀만 더 하면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자, 거기 보면 10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사전 수령 제도가 있어요. 거기 네 줄 읽어볼게요.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여기까지 이제 끊어 읽으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도인은 그 뜻이에요. 매도인은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미리 수령하려면, 사전에 수령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보증서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보증서. 보증서 없이는 미리 돈을 못 빼가요. 보증서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누구요?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그쵸? 계약금을 미리 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서는 앞쪽에 누가 발행해? 누가 끊어준 거예요? 누가 끊어준 거?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가로놓기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금보 두 군데밖에 없어있다.
대표적으로 공제사업자인 협회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돈이 잘 안 된다는 걸 협회가 안 거예요. 협회 쏙 빠졌잖아. 돈 됐으면 아마 옆에 들어갔을 걸. 돈이 안 되니까 여기에 지금 공제사업자가 없잖아요. 지금 보증서 발행기관에. 귀신 같아, 귀신 같아. 여기는 들어가잖아. 들어가는데 여기 쏙 빠졌죠. 딱 두 군데밖에 없죠. 이 제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게 여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게 수익성이 없어요. 받는 보험료 대비해서 사고 나면 물어줄 이거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수익성이 있으면 할 거예요. 여기서 왜 안 합니까? 할 건데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수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이 제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이게 생겼는데 20년 됐어요. 지금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일반화 되려면 요게 일단 서야 돼요. 요게 여기서 수익성이 나와야 돼요. 상품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게 될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과제죠. 공제사업자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그 보증서 발행기관이 보증서를 끊어준다고 그랬죠. 보증서에 뭐라고 써져 있냐를 보셔야 돼요. 뭐라고 써 있는가 보면 자 둘째 줄에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라고 나왔죠. 그 박스에서 둘째 줄에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해 줄게 라고 적혀 있다니까 내용이란 것이 있잖아요. 보증서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당해 계약이 잘못해서 깨지면 내가 대신 물어줄게. 확실하게 반환하는 거 보장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계약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보증서죠. 그런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돈을 빼가요? 예치기관이 아니고 예치명의자. 이걸 매수인한테 갖다 준다고 해도 틀립니다. 누구한테 갖다 줘요? 예치명의자. 예치기관한테 갖다 준다고 해도 틀립니다. 예치기관도 뭐예요? X.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 됐습니다. 겨우 끝냈습니다. 이제 또 이거. 자, 108페이지 가보십니다. 금쟁이 왔습니다. 금쟁이가 이제 보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금쟁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금쟁이는 총 몇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14가지, 14가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옛날부터 금쟁이로 된 게 7가지가 있어요. 작년에 추가된 게 7가지가 있어요. 작년에 추가된 금쟁이를 뭐라고 그래요? 교란행위. 더 얘기하면 거래 질서 뭐예요? 교란행위. 교란행위도 뭐예요? 금지행위예요. 금쟁이는 총 14가지예요. 근데 옛날부터 있었던 게 하나 있고 7개. 그 다음에 작년에 새로 들어간 게 7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시험에서 교란행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교란행위는 금쟁이 들어가는데 교란행위의 특징 이거 전부 다 7가지는 3학년 3반짜리요. 형사처벌인데 세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50만 원 줘요. 특징 교란행위는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3학년 3반이에요. 일반적인 특징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교란행위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14가지를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108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1번에요. 제목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 힘드신데 속으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제목만. 자, 요게 이제 금쟁이 중에서 칠판에 있습니다만은 판단을 그르치 간 행위. 우리가 고용인 할 때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고용인 할 때. 고용인이 사고 친 거 할 때 그거 개공이 한 걸로 본다 할 때 다 요거였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사례 나오는 게 딱 정해졌어요. 금지행위 중에 사례가 나와. 금지행위 중에서 가장 내기 쉬운 게 이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수상적이지만. 그러니까 금지행위 중에 첫 번째.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코가 왜 커진 거예요? 코가. 거짓말 쳐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아 지금. 그린벨트에서 해제돼요. 뭐 이렇게 거짓말. 시세가 9억짜리네. 10억이에요. 이렇게 거짓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별 내용 없어요. 여러분들 읽으실 때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판례 2개 있죠? 가로 3번에 있는 판례 2개 정도 읽으시면 돼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금지행위에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금지행위다. 예. 자, 두 번째 금지행위. 칠판을 좀 보시고요. 두 번째 금지행위. 우리 그 큰 놈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더라고. 예, 그래서 샤워하고 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꼬꾸라지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야 빨리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막 하면서 엄마는 막 혼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거보다 제가 가서 그냥 한번 쓰다듬어 주면 좀 이따 막 그래도 힘이 나서 나오더라고. 갈 때 오늘 기분 좋게 갔어. 그래가지고 저까지 기분이 좋아. 힘든데 뭐라고 떠들고 갔으니까. 평상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잘 안 하는데 아침에 제가 물어봐서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려면 뭘 얘기해야 되느냐. 저는 알고 있어. 큰 놈은 둘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야 돼.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얘기를 꺼내야 돼. 야, 이 빌딩이고 이거 얼마 정도 갈 것 같냐. 아파트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막 신나서 얘기해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차 얘기를 하면 돼. 차. 야, 앞에 있는 차 얼마짜리야? 야, 그저 외제차야? 저 외제차하고 국산차를 잘 구별 못 하거든요. 외제차야? 저거 뭐야? 벤츠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막 얘기해줘요. 그 뭐 사양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짜리 옵션까지 막 얘기하고 뭐 관심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부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둘째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조금. 근데 그런 거예요. 공부라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돈 버는 얘기합니다. 복비. 예. 근데 받을 때 법정 한도가 있거든. 한도. 100이든 뭐 200이든 간에 그거 넘겨받으면 걸려. 잘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핵심은 뭐냐?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활동 중에는 중개 말고 이런 것도 있어. 분양대행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나중에 분양대행이나 영업권 알선 많이 하셔야 돼. 분양대행이다 그러면 분양시켜주는 거?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 아니지. 중개는 뭐예요? 알선이 중개지. 그러면 영업권 알선은 알선이니까 중개인가요? 이건 대행이니까 중개가 아니고. 그렇죠? 영업권 알선은요? 알선이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점포를 권리금 1억에 인수받게 만들어졌어. 중간에 그 소개한 사장님은 권리금을 알선하고서 영업권 알선하고서 그 받은 권리금이 뭐 5%든 10%든 챙기잖아. 그거 복비예요? 아니거든. 이게 중개활동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중개활동 아닌 것들이 꽤 있어요. 부동산 컨설팅도 중개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게 받는 돈은 보수가 아니어서 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아닌 거죠. 법정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딴 거 없거든. 그러니까 많이 챙겨둬요. 법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챙겨도 법에 안 걸리는 거니까 이런 걸 많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자격증 따서 사업자 내실 때 세무서 가서 중개업만 내시지 않고 보통 뭘 같이 해요? 중개업 그러니까 부동산 컨설팅을 같이 사업자를 내시잖아. 보통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업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보면 보통 컨설팅을 같이 내지. 왜냐면 이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진도 관계없이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은 되게 많아. 옛날에 어떤 분이 진도 걱정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바빠가지고 그런 거지. 옛날 어떤 분이 사무실을 2개 얻었어. 여기는 간판이 뭐냐면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에요. 여기는 무슨 땡땡 세모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이에요. 여기 문이 이렇게 터져 있어. 가운데가 이렇게 터져 있어. 근데 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중개업소로 사업자를 내놓고 이건 컨설팅으로 사업자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복비를 많이 받을 일이 생겼어. 그럼 어느 쪽으로 가? 손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컨설팅 사무실 가서 컨설팅 용역 계약서 막 쓰게 만들고 해서 많이 챙겨. 근데 법제한도를 지켜서 받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오시죠 해서 여기서 또 계약서 쓰고 이쪽 그쪽 갔다가 그게 요거 이쪽 저쪽 이거란 말이요. 돈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예.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에 안 나오고 이게 나오죠. 분양대행에 대한 보수, 영업권 알선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시험에 늘상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면 분양대행은 중개와 구별된대. 그래서 피고인이 분양대행과 관련해서 받은 돈을 금원이라고 그래요. 중개사법 제33조 3호에서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돈이 아니다. 많이 받아도 괜찮다잖아요. 나중에 많이 받으세요. 이거 해주고. 동그라미 2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거. 그 다음에 점포 이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이런 게 뭔지 아시겠죠? 단골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방 설비가 갖춰진 게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법 제3조 같은 법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서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게끔 중개한 것은 구부동산 중개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지. 중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가 아니니까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액은 이러한 거래 대상의 중개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많이 받아도 안 걸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금지행위에서 나올 때는 영업권을 알선하고 받은 권리금의 10%를 챙겼다.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란 얘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출제를 하겠어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요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2개. 자, 오늘은 여러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도는 포기했어요 벌써. 진도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고 그냥 해본 데까지 해보자고. 어쩔 수 없어. 왜 그래요 근데?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아닌데?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자, 가로 2번에 가면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합산한다고 돼 있죠?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합친다. 이게 이거잖아요. 중개보수 100만 원이잖아요. 다른 보수로 예를 들어서 사례비로 300을 또 법정한다고 100만 원인데 사례비로 300 아니면 수고비로 300을 더 받은 거야. 광고한답시고 또 300을 더 받은 거야. 한도가 얼마인데요? 100만 원. 그러면 이때는 초과보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금지행위가 되는 거죠. 합쳐서 계산합니다. 명목이 뭐든 간에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을 합치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이든 합쳐서 친다는 거죠. 합쳐서. 이게 이제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나 읽어보고 갈게요. 개업 공인회사 등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후에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는 그때는 규정 위반에 해당돼서 금지행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개보수는 한 푼도 안 받았어.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법정 한도가 100만 원짜리였는데 사례비로 300을 받은 거야. 그러면 합쳐야 되니까 사례비로 300을 받아도 이건 넘었잖아. 그럼 뭐가 돼요? 금지행위가 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리고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돈 안 받고 그림을 한 장 받았어. 그림. 그럼 그림 얼마짜리예요? 모르겠어. 뭐 5천 원짜리여도 초과보수가 돼요. 넘어갔잖아 이게. 100만 원 넘어갔잖아요 지금. 넘어갔으니까 금지행위. 그런 얘기가 됩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요. 이해는 되시는 거죠? 중개보수 이외에 사례, 증여, 광고비 등 동그라미 1번 읽어보고 있어요. 다른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받았을 때는 이를 합산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 명목이 됐든 간에. 그래서 법정 한도에 해당하는 복비를 받고 그 밖에
동양화 한 점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금쟁이다. 이렇게.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게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아야 금쟁입니다. 받았을 적에 금쟁이다. 챙겼을 때 금쟁이다. 여기 글자에 보면 받는 행위라고 돼 있죠. 받는 행위. 받았을 때 금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직 아직 입금이 안 됐어. 자, 이랬을 때는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왜요? 아직 안 챙겼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 입금돼야 금쟁이에요. 그죠? 좀 있으니까 입금됐다고 문자가 떴네요. 금쟁입니까? 드디어 금쟁이에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200만 원 더 받았잖아. 나중에 이제 좋아했는데 줬던 사람이 중개사 공부를 하더니만 학원에서 뭐 배워왔어. 법정 한도를 넘었다는 걸. 그래가지고 구청에다가 이르겠다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너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면서 200만 원 돌려주쇼. 구청에 막 민원 넣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어디고 놀래가지고 200만 원 돌려줘서 이제 100만 원밖에 못 챙겼지.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은 200만 원 돌려주고 현실적으로 100만 원 챙겼는데 금쟁이 저질렀나요? 그래도 저지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요때 이미 금쟁이 저지른 거예요. 돌려줘도 금쟁이 저지른 건 변함이 없어. 엎질러진 물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300만 원,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당좌수표로 받은 거야, 당좌수표. 돈은 아니죠. 현금은 아닌데 나중에 당좌수표를 갖다가 은행 가서 지급 청구했더니 잔고가 부족해가지고 안 줘. 그래서 한 푼도 못 챙겼지. 빵원 챙겼어. 빵원. 자, 금쟁입니까 이거? 그래도 금쟁이다. 부도나도 금쟁이다. 돌려줘도 금쟁이다. 하여간 액면가로 겉으로 보이는 걸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 금쟁이. 돌려줘도 부도나도 다 금쟁이다 이런 얘기지. 자, 언제 금쟁이가 됩니까? 받았을 적에.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보수로 요구하거나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안 받았어요. 그럼 아직은 금쟁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사후에 부도가 난 거예요. 재수없죠? 금쟁이에 해당한다. 여전히 금쟁이요. 당좌수표 나오기만 하면 금쟁이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왜냐? 판례는 사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판례, 그 얘기를 바꿀 수는 없고요. 결과만 바꿔서 출제합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요것만 바꿔 출제하지 그 내용 자체를 못 바꾼다고. 그러니까 당좌수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금쟁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이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현실적으로 하실 때 의뢰인이 이렇게 내놓을 때 이게 잘 안 팔리니까 제시를 합니다. 자, 요거 한 2억만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2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되면 그거 다 복비로 인정해 줄게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이 사장님의 능력이에요. 인정을 해주니까. 그럼 만약에 2억 5천에 거래되면 5천을 챙기는 거고 2억 500만 원을 거래되면 500만 원을 챙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2억만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챙겨가세요. 복비는 별도로 못 드립니다. 이걸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순가가 뭐예요? 2억을 순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금액. 내가 원하는 금액. 여기까지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챙겨가시고 그렇게 의뢰한 거예요. 중개계약이 의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리 신난 거예요.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건 보러 온 사람이 오기만 하면 괜찮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2억 한 5천 정도 시세가 나가는 건데 싸게 나왔다고 하면서 2억 3천에 나왔는데 이거 사기만 하면 일단 사는 순간부터 돈 벌고 들어간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뭐 아는 사람이 모르지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특히 땅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땅이 이런 게 많아. 땅이.
그러면 땅은 이게 2억 5천 나간다고 그러면 2억 5천 나가는 거지. 그 2억 5천짜리 아닌데 뭐 이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2억 5천짜리 2억 5천부터 불러야 되겠지. 깎일 거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좀 긴가민가 안 하고 막 그렇게 막 재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거기다 완전히 그냥 도장을 찍어버려야지. 어떻게? 더 깎아주는 거지. 그죠? 3천 이렇게. 2천 깎아주고. 2천 내가 뭐 조정해 볼 테니까 누르라고. 그냥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2억 5천에서 긴가민가 했던 사람 2천 깎아주니까 뭐요? 생각이 또 바뀌어가지고 도장을 확 찍어. 거기서 또 망설여. 그럼 어떻게? 내가 좀 조금 먹지 해가지고 좋아. 1,000만 원 더 깎아줄게.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사시켰다고 예를 들어서 이걸. 그러면 그 중에서 3천에 성사시키면 3천을 자기가 챙기잖아 이제. 그죠? 나머지는 뭐요? 갑에 통장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싸게 하는 대신에 요 돈을 싸줄 때 2개로 쪼개서 싸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2억은 요 통장으로 싸주고 3천만 원은 요 통장으로 싸주라고 통장을 2개를 불러줘. 하나는 남자 통장, 하나는 여자 통장. 2억 원 이렇게. 그 여자 통장은 여자는 어떤 분이에요? 자기 아내지. 이렇게. 근데 세금 문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요리 좀 싸주라고 이렇게 하면 모르시잖아. 그래서 요리 쑥 싸주지. 어차피 싸게 산 거다 생각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3천만 원이 딱 입금됐죠? 그 순간에 어떻게 해? 띵동 띵동 뭐가 돼? 금쟁이가 되는 거야. 이제 저질러졌어. 이제 빨간불이 딱 켜졌어. 이제 이게 빨간불 이렇게 돼. 이때 금쟁이지. 이때는 금쟁이 안 해요. 약속만 한 거야. 약속. 아직 안 저질러졌지. 이때는 아직 금쟁이가 아니다. 순가중개계획을 체결했다는 그것만 갖고는 금쟁이 되지 않아요. 그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이요. 순가중개계획을 체결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금쟁이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중개보수를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현실적으로 받았다면 금쟁이가 된다 이 말이지. 응?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순가중개계획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자, 112페이지 가보세요.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업이라고 돼 있죠 지금. 중개대상물이 뭐예요 근데?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되죠? 이렇게 5개. 그걸 어떻게 했을 때 걸리는 거예요? 사타 팔고, 사타 팔고, 사타 팔고, 또 사서 팔고, 또 사서 팔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 돈을 벌든지 말든지 어떻든 간에 중간에서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매매업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처벌받는 거지. 금쟁이가 돼서.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야. 이렇게 처벌된다. 그러면 토지를 사타 팔고 합니다. 금쟁인가요? 금쟁이. 행위. 맞지? 토지가 중개사물에 들어가니까. 건물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금쟁인가요? 왜요? 임대업은 하지 말라는 짓이 아니거든. 매매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다 부동산이긴 한데. 자, 3번째. 건축 자재에 대해서 매매업을 합니다. 그러면 금쟁인가요? 왜 아니죠? 매매업이긴 한데. 건축 자재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 자재. 샤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임목에 대해서 매매업을 해요. 금쟁인가요? 금쟁이. 왜 이렇게 잘 맞추죠? 갑자기? 이상한데? 왜 그런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임목이 들어가요? 금쟁입니다. 금쟁이. 이상한데? 아니, 수험생분들이 여기를 힘들어 하시던데? 왜 그런 거예요, 또? 자, 여기까지 왔고, 네모 4번 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정이라고 돼 있죠? 네모 4번 내려왔어요, 지금. 2줄 한번 읽어보세요, 2줄.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A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무실에 와가지고요. 자기가 왕년에 부동산에서 한가닥 했다고 하면서 알고 있는 부자들 많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끌고 올 테니까 계약이 되면 좀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지. 그렇게 하려면 이제 명함도 좀 파주시고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물건 물어오겠다고, 사람 물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되면 건건이 좀 떼주라 이거예요. 이게 중고의 브로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자, 그런 사람으로부터 물건이나 사람을 의뢰받아서 중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명함 파줘서 활동하게끔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같이 놀았다고 그래서 처벌받아요. 어떻게 형량이 돼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요. 그게 네모 4번이에요.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 방금 전에 봤던 두 줄 읽으신 거 있죠? 그것만 그대로 나와요. 두 줄 그대로 나오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갑니다. 직접 거래 갑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또 눈이 번쩍 뜨일 게 나왔습니다. 직접 거래입니다. 직접 거래는 직접이란 말이 손님이랑 한다는 뜻이죠. 손님이랑. 뭐래요? 손님이랑 뭐해?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손님이랑. 왜 손님이랑 거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게 온 손님이랑. 손님이잖아. 손님. 의뢰인. 그 여러분이잖아. 개공도 되고 소공도 되고 보조원도 들어가요. 가게에 나온 물건인데 그 가게에 나온 물건을 매매를 했다 이런 거예요. 손님이랑 거래했다는 거지. 누구랑? 의뢰인과 손님이랑. 이러면 요 매매는 직접 거래가 돼서 처벌받는 거예요. 왜 손님이랑 거래를 못하게 할까요? 아니 가격만 맞으면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손님을 등칠 수 있잖아. 잘 모르니까. 엄청 싸게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 그렇게 되면 사겠죠. 그러면 이제 공정한 가격에 계약이 되고 거래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중개업시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명목은 제대로 된 금액대로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곡시킬 수 있잖아. 왜곡시킬 수.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처벌받는 거고요. 이렇게 받는 거고 이거 아니지. 참. 이렇게 처벌받는 거고 3항 3방. 여기는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은.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누구랑 계약하는 거예요? 의뢰인과 계약하는 거. 손님과 계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 질서를 좀 무너뜨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자 보시면 전세방 구하러 왔는데 그 사람한테 부동산 사장님이 갖고 있는 빌라를 전세를 놨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손님은 다 들어갑니다. 찾으러 온 손님, 내놓으려고 온 손님, 어느 손님이든 간에 부동산 사장님이 잡으면 그때는 다 직접 거래로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의뢰받은 물건인데, 내가 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러시든지. 근데 막상 계약할 때는 요 갑이 온 게 아니고 바쁘다고 을을 대신 보냈어. 을. 아내가 대신 왔어, 아내가. 그래서 요렇게 사기로 한 거잖아요. 계약을 요렇게 체결한 거야. 그러면 이 매매계약 체결한 것도 요것도 직접 거래에 들어갑니까? 네. 아내하고 해도 그 효과는 남편한테 명의인한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로 한 거니까. 대리 이런 거 배우시잖아. 대신 법률행위 계약을 해줬을 뿐 효과가 누구한테 들어가? 본인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도 직접 거래, 돌아가도 직접 거래. 여기 가는 거잖아 어차피. 그런 뜻이. 그래서 가로 1번의 핵심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 상대방은 누구냐?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처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뭐예요? 포함된다. 수임인 이거 수임인 그러면 이 일거리를 맡았다는 뜻이에요. 임무를 맡았다는 뜻이에요.
그 맡은 사람, 수임인도 들어가고 대리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신 온 사람이에요, 둘 다. 그럼 그 사람이라 하면 그것도 여전히 뭐예요? 직접 거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게 시험이 잘 나오고 2번이요. 요때 이제 동그라미 2번까지 맞죠, 지금? 만약에 이거 살라고 했을 때 의뢰인이 자기도 오케이. 어차피 이민 갈 거니까 그 정도 금액은 판다. 승낙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도 직접 거래가 됩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했는데도. 그래도 직접 거래? 비싸게 샀어요. 이걸 비싸게 사줬어. 직접 거래요? 비싸게 사도 직접 거래요. 싸냐 비싸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게 비싸게 샀지만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 때는 이득도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냐 비싸냐 복비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다 상관없어. 손님이랑 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직접 거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거 한 건 했어 지금. 너무 좋아 기분이. 괜찮은 물건 잡아서. 그랬을 때 금쟁이를 저지른 거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돼요? 어때요? 무효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 그지? 직접 거래하지 마.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이럴 줄 알았다고. 직접 거래하지 마. 이것은 강행 규정이지.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면 어떻게?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 아니지. 그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건데 그건. 아까 승낙이 있어도 이건 뭐야? 승낙이 있어도 직접 거래라며. 직접 거래라며. 그럼 이건 뭐야?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 응? 강행 규정이라고. 그 강행 규정인데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에요? 이거 배우시지 않는가요? 단속 규정인 거예요? 효력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은 뭐예요? 효력 규정. 그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효력 규정은 잘 없어요. 효력 규정 참. 네, 그래서 직접 거래, 금쟁이 이것은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 아니고.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무효가 될 것은 아니고 그대로 유효해요. 시험에 나온 거잖아 이게.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안 배우세요? 배웠지 않아요. 배웠으면 아는 체를 해야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도장 얘기했었는데, 도장, 인장을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어놨어. 그럼 개공이 등록 안 된 도장 찍어놓으면 업무정지지. 계약서에다가. 그럼 계약이 무효가 돼요? 영업정지를 받겠지만 계약은 뭐예요? 괜찮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잖아. 마찬가지. 직접 거래하면 안 되지. 처벌받겠죠. 그렇지만 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유효로 될 수 있죠. 무슨 규정이니까?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물건이 나와서 엄청 싸게 나왔어. 그럼 이거 잡을 때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 결심하셔야 돼. 나 좋아. 갔다 온다. 근데 이 정도 돈 벌면 됐지 뭐. 한번 갔다 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 어차피 이게 첫 번째도 아닌데 뭐 하면서. 그게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이지. 예. 자, 쉬겠습니다.